57페이지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제도입니다. 한 문제 시험에 출제됩니다. 계약금 등이라고 했을 때 계약금 등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계약금 등이라고 합니다. 예치권고제도입니다.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도입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그게 강행규정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미국에는 가서 물어보니까 거의 권원보험이라는 걸 들지 않으면 이게 이 에스크로 제도가 완전히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에스크로를 이용하지 않고는 거래가 거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권원보험, 우리 권리분석하고 권원분석하고는 좀 다르죠? 권리분석이라는 건 현재 권리관계만 분석하는 게 권리분석이고, 권원분석이라는 것은 권원, 권리의 원인이 되는 권원분석은 과거의 이력까지 다 분석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지금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게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과거에 어떻게 거래되어 왔는지까지 다 분석하는 게 권원분석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게 에스크로 제도가 거의 이용하지 않고는 거래가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임의규정이다. 자, 그러면 계약금 등의 예탁금 제도, 계약금 등입니다. 계약금 등. 이 등이라는 말을 주의해야 돼. 그래서 시험에 출제돼서 계약금 등이란 계약금과 중도금은 포함되지만 잔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X입니다. 계약금 등의 예치권고입니다. 권고,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도입됐습니다. 자, 그래서 매도인, 파는 사람을 매도인이라고 부르고요. 사는 사람을 매수인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임대인, 임차인이 되겠죠. 이렇게 매매대금 돈을 지급하고 등기를 넘겨주는 게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민법에 의하면 쌍무계약은 동시이행관계가 있다. 그럼 동시행이 뭐가 동시행이냐고요? 돈 받고 등기 서류 받는 게 동시행이다. 아니면 등기 서류 받아가지고 등기소에 제출해서 등기부에 등기관이 기재하는 것과 돈 주고 받는 게 동시행이다. 뭐가 동시행이냐고요? 서류하고 돈하고 바꾸는 게 동시행이다. 서류 받아가지고 등기소에 제출해서 등기관이 등기하는 것과 돈 주고 받는 게 동시행이다. 답이 뭐냐고요? 서류 받으면 X입니다. 서류 받고 오면 X입니다. 만약에 서류 받고 돈하고 받는 게 동시행이라 한다면 잔금은 동시행하는 거잖아요. 서류 받고 잔금 주죠? 그럼 동시행하기 때문에 예치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동시행이란 등기하는 것과 돈 주고 받는 게 동시행이에요. 그럼 등기한다는 말은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재하는 게 등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관행은 지금 동시행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선이행을 하고 있다고. 전부 매수인이 불리해요. 가짜 등기 서류 주고 돈을 잔금을 받아가지고 도망가 버릴 수도 있죠. 가짜 위조된 서류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잔금도 계약금 등에 포함된다고요. 옛날에는 포함 안 됐었어요. 동시행을 우리 간행이 등기 서류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등기 서류하고 돈하고 받는 것은 동시행으로 보고 옛날에는 계약금 등에 잔금이 포함되지 않았다고요. 지금은 포함된다고요. 네, 그래서 계약금 등에는 잔금도 포함되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시행이란 등기하는 것과 돈 주고 받는 게 동시행이다. 민법 186조 법률행위로 인한 물건 변동 효력은 등기 서류만 받으면 된다. 등기하여야 한다. 답이 뭐예요? 등기하여야 한다면 등기한다는 말은 등기부에 등기관이 기재하는 거예요. 등기 서류만 받았다고 기재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잔금도 이제 불안하니까 예치기관에다가 계약금 등을 여기다가 맡겨놨다가 여기서 확실하게 돈 안 떼이고 매수인이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돌려받을 수 있을 때 돌려주는 제도가 여기서 예치기관에서 매도인에게 주는 제도가 계약금 등의 예탁금 제도, 예치권고 제도입니다. 그럼 어디다 맡겨놓냐 하면 공신력 있는 기관에다가 맡겨놓는다고요. 금융기관, 신탁업자,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 이것도 다 암기해야 되는데 나중에 계속 수업 듣다 보면 암기가 됩니다. 필기하는 게 합격할 확률이 높을까요? 필기 안 하는 게 높을까요? 하다가 떨어졌어요, 혹시? 네? 아니, 그거는 제가요? 제가 말한 적 없는데, 그렇게? 아니요. 그거는 아직까지 통계는 선악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은 그냥 숨소리까지 다 적는 분이 있고 여자분은 그냥 눈만 멀뚱멀뚱 뜨고 하나도 필기 안 했는데 둘 다 합격했거든요. 그 개인차가 있어요.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게 학문에는 왕도가 없다.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합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냥 자꾸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방향을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필기를 하는 게 좋은 사람도 있고 안 하는 게 좋은 사람도 있고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지금 나무 수업을 듣고 있어요. 수업 듣고 있는데 그냥 저는 뭐 그냥 낙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하는 거 그냥 제 마음대로 대충 적고 이렇게 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잠 오고 이러니까 대충 적고 있지만 그렇다고 막 다 전부 다 따라 적으려면 시간이 그래서 가급적이면 통계는 남자분은 필기를 안 하는 게 좋고 여자분은 해도 무방하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왜냐면 남자는 육체와 정신이 분리가 잘 안 되죠. 여자는 분리돼요. 여자분은 제가 봤는데 운전하면서 전화 받으면서 화장하면서 가는 사람도 봤어요. 심지어. 근데 저는 밥 먹다가 전화 오면 막 밥 다 흘려요. 전화 받는데 정신 팔려가지고 두 가지를 못 하겠더라고. 남자는 구조적으로 달라요. 남자 여자는. 그래서 여자분은 필기하면서도 듣는 게 가능해요. 남자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가급적이면 필기를 안 하는 게 더 바람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책에 다 있고 교재는 다 있거든요. 나중에 보면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은 뭐 해도 되고요. 그 남자분들도 절대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난 하는 게 좋다 하면 해도 돼요. 그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세 군데 예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그러면 예치 명의자, 누구 명의로 예치하느냐? 예치 명의자. 예치 명의자는 7명입니다. 물론 다 암기해야 됩니다. 이 3명도 암기해야 되고 7명도 암기해야 되는데, 첫 번째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은행법에 의한 은행 명의로 예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협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신탁업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신관서,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그 다음에 계약이행관리 전문회사입니다. 계약이행관리 전문회사. 에스코로 업자가 되겠죠. 계약이행관리 전문회사. 그냥 회사 하니까 좀 이상하네. 계약이행관리 전문회사. 즉, 에스코로 업자입니다. 명의로 예치할 수 있습니다. 7명입니다. 예치 명의자는 7명, 예치기관은 3명. 자, 이 중에서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를 하는 경우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예치금과 계약금 등을 분리해서 관리해야 되며 거래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예치된 계약금 등을 인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네 돈 내 돈 섞어놓고 찾았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예치금과 분리해서 관리해야 되고 또 거래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예치된 계약금 등을 인출해서도 안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할 때만 그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를 가입해야 됩니다. 즉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10억을 예치하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찾아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찾아가면 책임지겠다는 보증보험이나 공제를 가입해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라고 이론적으로는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못해요. 보험료가 또 들어간다고. 위험보험료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예치할 때는 안 들어가는데 병 주고 약 주고 개업공인중개사 무시하는 거죠. 이거 해도 된다. 근데 너는 하는데 못 믿으니까 또 보험 들어라 이 말이잖아요. 자,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즉 이게 예치하면은 이게 예치하면 그러면 반환 보증서 시험에 출제돼서 예치된 계약금 등은 등기 서류를 넘겨주기 전에는 절대로 찾아올 수 없다. 매도인은. 그러면 문제잖아. 매도인도 이거 받아가지고 여기 돈 좀 받아가지고 계약금도 걸고 해야 되는데 한 푼도 절대 못 받는다. 문제가 있죠. 그래서 반환 보증서를 예치 명의자에게 제시하고 예치된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반환 보증서를 발행하는 기관은 보증보험회사, 서울보증보험회사, 그 다음에 서울보증보험회사, 그리고 금융기관입니다. 금융기관의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끊어다가 예치 명의자에게 제시하고 예치된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보험증권을 끊어주면은 위험보험료를 받는다고요. 그 보험료 누가 부담하냐고. 매수인, 매도인 중에서 누가 부담하겠어요? 누구 때문에 예치하는 거예요? 지금 매도인 때문에 예치하는 거예요? 매수인을 위해서 예치하는 거예요? 매수인 돈 떼일까봐 예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이 있는 사람이 돈 내야 되겠죠? 매수인이 돈 내야 된다고. 보험료, 위험보험료, 이 예치할 때 들어가는 보험료는 당연하다고요.
예, 뭐 저한테 왜 화를 내는데 제가 그 맞아요 그래 그 맞아 그 매수인이 예치 이행 보험료는 이 소요되는 비용은 매수인 임차인이 내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것만 말씀드리면 시험에 나오는 게 계약금 등이라고 했을 때 계약금 등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포함된다는 거 시험에 나올 수 있고요.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이다. 예치 권고할 수 있다. 예치하지 않더라도 처벌 규정은 없다. 자, 그 다음에 예치 명의자 7명, 예치기관 3명, 반환보증서 발행기관 2명 암기해야 됩니다.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매수 임차 의뢰인이 부담한다고요. 끝입니다. 이게 3문제 시험에 출제됩니다. 자, 그 다음에 59페이지 중개 보수입니다. 여기 수수료라고 나와 있는데 올해부터 보수로 바뀌었습니다. 용어가. 혹시 실수로 수수료라고 하더라도 보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양가로 2번에 중개 수수료 청구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수 청구권, 발생 시기, 행사 시기, 소멸. 중개 보수 청구권 1번 발생 2번 행사 소멸입니다. 발생은 중개계약 시 발생합니다. 중개계약 시. 행사는 거래계약 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소멸은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그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는 경우에는 소멸합니다. 중개계약하고 거래계약 중에서 뭐부터 먼저 체결해야 돼요? 뭐 체결합니까? 중개계약, 거래계약 중에서 뭐부터 먼저 체결해요? 네? 중개계약이 뭐예요? 우리 집 팔아주세요. 팔아드리겠습니다. 우리 집 사주세요. 사드리겠습니다. 이게 중개계약입니다. 1번, 2번이 중개계약 또는 중개의뢰계약이라고도 합니다. 중개의뢰계약 또는 중개계약.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거래 당사자 간에 맺는 계약을 거래계약이라고 합니다.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교환계약 이런 게 거래계약이죠. 자, 그래서 중개계약을 먼저 체결하겠죠. 이때 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거래계약 성립을 정지조건부로 보수 청구권이 발생은 합니다. 근데 실제 수령하는 거는 행사하는 거는 계약이 성립되어야 행사할 수 있다고요. 그 지금 현재는 계약만 성립되면 잔금 안 치르더라도 수수료 받을 수 있어요, 보수를. 정부에서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그 보수 지급 시기를. 지금 현실적으로는 다 잔금 치를 때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계약만 성립되면 받을 수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뭐 한 100건 하다 보면 한 건 주는 경우도 있어요. 보수는 언제 줄까요? 묻더라고. 근데 저는 막 받고 싶은데 같이 하는 사람이 나중에 주세요, 잔금 치를 때 주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저도 깨지는 거 많이 봤어요. 원룸, 오피스텔 뭐 보증금 300에 월세 50만 원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 보증금 300이면 계약금 얼마만 내면 돼요? 30만 원만 내면 되죠? 30만 원만 내놓고 아무것도 중도금도 없고 그냥 한 달 후에 이사 들어오기로 해서 이사 오는 날 아침에 전화 왔더라고. 계약 깨겠다고. 일일락도 안 하고. 누구 잘못이에요? 개업공개사 잘못이 많죠. 관리를 안 하고 그냥 내버려두고 내일 이사한 날인데도 말도 안 하고 하루 전에 전화도 안 해보고 이렇게 했으니까 뭐 당연히 요거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못 받고 요건 욕대로 주인한테 요거 얻어먹고 주인은 그래도 30만 원 먹었잖아요. 계약금이라도. 개업공개사는 계약이 깨지더라도 개업공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무효 취소해야 되는 경우는 이론적으로는 보수를 받을 수 있죠. 개업공개사 잘못이 없다면 받을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현실적으로 받기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아까 좀 전에 말했지만 우리 사무실에 제가 근무하던 사무실에서 그렇게 됐어요. 계약 깨졌어요. 받으려고 하는데 쉽잖아요. 그 임대인한테는 거의 못 받아. 그 건물주는 그 근처에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계속 내놓을 건데 그거 막 받으려고 소송하고 그러면 다시는 이제 안 내놓겠죠? 우리 사무실에는. 그래서 뭐 받기 쉽지 않고요. 그 뭐 임차인한테 소송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데 30만 원 뭐 수수료 그거 해봐야 한 20만 원이나 이 정도 될 거예요. 30만 원이면 한 2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소송비만 더 들어갈 수도 있겠죠. 20만 원 받으려고. 그거 그냥 포기했어요. 그냥 안 받고 말았어요. 안 받고 요건 욕대로 얻어먹었다고 똑바로 관리도 못해가지고 계약 깨지는 거 당일날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결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발생은 중개계약
중개계약 시 발생하지만 실제 수령하는 건 계약만 성립되면 가능하다. 현재는 아마 중간에 개정될 수도 있어요. 앞으로는 계약 성립되면 받는 게 아니라 잔금까지 다 치러야 이행이 완료되어야 받는 걸로 바뀔 수도 있다고요. 지금 논의 중에 있어요. 이거는 소멸은 중개업자의 고의,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는 못 받아요. 그러면 반대로 해석하면 개업공인중개사의 무효 취소 기책 사유 없이 거래 당사자의 이행지체로 계약이 깨진 경우, 즉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계약이 깨진 경우에는 수수료 받을 수 있다고요. 보수를 받을 수 있다고요. 이론적으로는. 그럼 현실적으로 받기 쉬워요, 어려워요? 계약 깨져가지고 지금 계약금까지 떼인, 매수인한테 달라고 하니까, 임차인한테 달라고 하니까 지금 계약금 떼인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또 무슨 보수 달라고 하냐, 이렇게 이야기해, 당연히. 쉽게 현실적으로 받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계약이 깨지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의뢰인이 이거 개업공인중개사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이렇게 저한테 문의를 한다고, 그럼 제가 알려준다고 또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확인 설명 잘못으로 계약 깬다 이렇게 해버리면 보수 받는 거는 고사하고 손해배상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현실적으로는 아예 보수도 안 받고 그냥 끝내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면적 잘못 적은 거 이런 거 약점 잡아가지고 오히려 너 때문에 계약 깨졌다 해가지고 보수는 고사하고 위약금까지 다 물어내라고 이렇게 나온다고요. 현실적으로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59페이지 중개수수료의 범위 및 환도입니다. 책에 있는 대로 중개수수료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법조문에는 보수로 바뀌었습니다. 주택인 경우 주택과 주택외가 있습니다. 주택과 주택외, 중개보수는 주택하고 주택외가 있습니다. 주택하고 주택외의 분류 기준이 뭐예요? 실제 사용 용도입니까? 아니면 공부상 용도입니까? 이게 공부상 용도입니다. 공부상, 건축물 대장상 용도입니다.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세법은 실제가 중요하죠. 실질과세 원칙이 있으니까. 즉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쓰면 주택으로 됩니다. 세금 낼 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쓰면 주택입니다. 오피스로 쓰면 오피스입니다. 사무실입니다. 근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주택으로 쓰더라도 지금까지 전부 건축물 내장이 뭐라고 나오기 때문에 업무시설로 나오기 때문에 전부 다 주택 외로 분류돼가지고 수수료를 0.9%까지 받았어요. 그것도 지금 정부에서 개정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주택은 주택 용도로 쓰면 주택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다. 주택은 시도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굉장히 낮죠. 반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중개업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마 10년 후 지나면 이야기할 거야. 옛날에 10년 전에 내가 개업했으면 떼돈 벌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지금 돌이켜보면 10년 전에 했으면 돈 벌었거든요. 자, 주택이 있고 주택외가 있는데 주택은 국토부리 행위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합니다. 국토부리 행위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합니다. 국토부리 행위에 보면 매매인 경우 매매가 있고 매매 교환이 있고 임대차, 전세가 있는데 매매는 0.9, 임대차는 0.8% 범위 내에서 다시 시도조례로 정합니다. 우리 공법에 보면 건폐율, 용적률도 국토교통부리 행위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죠. 그럼 조례는 이거보다 훨씬 더 낮게 돼 있다면 지금 조례는 뭐 0.4%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조례까지는 암기할 필요가 없고 시험에도 안 나오죠. 왜? 조례라는 건 시도가 16개 시도가 있잖아요. 지금 원래는 17개 시도가 있는데 세종특별자치시는 지금 현재 따로 그 시도로 분류 안 해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은 세종특별자치시는 지금 구가 없기 때문에 그 지금 세종특별자치시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은 시군구에 해당돼요. 어쨌든 17개 시도가 있는데 세종특별자치시까지 합하면 그 시도별로 조례가 다를 수 있잖아요. 조례라는 건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거니까 다를 수가 있죠. 시험에 안 나온다고 그래서 서울에 있는 시험에 제주도 조례가 나오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조례까지는 시험에 안 나온다고. 그래서 알 필요 없고 그냥 국토부령까지만 암기하면 돼요. 저도 몰라요. 조례가 얼마인지. 0.4%. 요즘은 수수료 현업에 나가면 계산할 필요도 없어. 거의 자동적으로 금액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수수료에 찍혀 나와요. 그러니까 뭐 굳이 몇 %인지 암기할 필요도 없어. 그 시험 공부할 때만 알면 돼요. 주택 외인 경우는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국토부령으로 정하는데 주택 외인 경우는 매매든 임대차든 모두 다 얼마?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에 의해서 정합니다. 협의에 의해서. 정말 웃기게 법 만들어놨어요.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럼 뭐 개업공인중개사 받기 힘들단 말이에요.
0.9% 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내가 너 언제 협의한 적 있냐? 언제 누가 0.9% 준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할 말이 없다고, 법을 잘 아는 사람이면. 그래서 보통 이제 확인 설명할 때 확인 설명서에 보면 수수료가 얼마인지 나와 있거든요. 그 뭐, 예, 중개보수는 뭐 0.9% 이런 말 안 해. 그런 말 하면 이건 그냥 여기서 자동적으로 여기 찍혀 나온 보수가 48만 원입니다. 그냥 48만 원입니다. 이건 자동적으로 계산되어 나오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 뭐 0.8%, 0.9% 그런 말 하면 왜 0.9%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48만 원입니다. 그냥 금액만 말하더라고, 금액만. 그게 낫겠죠? 퍼센트 말하면 또 이거 어디서 배워가지고 0.8% 범위 내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 골 아프다고요? 그럼 묻더라고. 왜 이렇게 수수료 비싸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거는 여기서 자동적으로 찍혀 나옵니다. 우리 마음대로 뭐 많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많이 받으면 잡혀갑니다. 감옥 갑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법적으로만 지금 법정 수수료도 다 받기 힘들어요. 지금 보수도 현실적으로 더 받는 건 불가능이죠. 그 최대 0.9까지라도 받으면 되는데 협의하면 소송하면서 다 못 받는다고 이것도. 그러니까 0.9 그냥 찍혀 나오니까 그거라도 그냥 받으면 돼. 그거라도 받으면서 예, 중개보수는 98만 원입니다. 이렇게 지금 3억짜리 임대중개하면 서울서 얼마예요? 3주택 8이자 38, 24, 240만 원이잖아요. 중개보수 240만 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냥. 예, 주택과 주택 외가 다르다. 쌍방 각각 받습니다. 쌍방 각각. 우리 중개보수가 100만 원입니다 하면은 매도인 100만 원, 매수인 100만 원, 합계 200만 원이죠. 내가 받는 거는. 우리나라는 그래요, 지금. 현재 쌍방 각각 받아요. 미국 같은 데는 매도인한테만 받더라고, 파는 사람한테만. 그 대신에 0.8이 아니라 그냥 8%예요. 4%에서 8%. 엄청나게 큰 거죠. 10억이면 8% 얼마예요? 8천만 원인가요? 8천만 원이죠? 보수가 그 정도 비싸요. 자, 그 다음에 60페이지에 보면 상한요율 명시입니다. 상한요율 명시 동그라미 2번 60페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숙제입니다. 숙제. 한번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실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면 네 가지가 몇 가지 게시되어 있어요? 네 가지 게시되어 있죠. 네 가지. 네 가지가 게시되어 있어요. 등수보자. 네 가지가 게시되어 있다고요. 등록증 원본, 중개수료율표, 보수, 이제 보수라고 해야 되나? 중개보수요율표. 그 다음에 보정설정 증명서류 보험증권,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게시되어 있다고 네 가지. 그 수료율표, 보수율표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1번 주택, 2번 주택 외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가서 보세요. 숙제입니다. 한번 직접 보면 기억에 오래 남아요. 그 주택인 경우는 이 표가 있어. 시도조례가 정하는 요율표가 있다고. 뭐 얼마 2억 미만인 경우는 0.5%, 2억 이상은 0.4% 예를 들면 이런 게 표가 있어요. 그 암기할 필요는 없다고 했죠. 조례니까. 이렇게 돼 있고, 주택 외인 경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가로 퍼센트 이렇게 돼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받고 싶은 0.9 범위 내에서 자기 상한요율을 적으라고 돼 있어요. 자기가 받고 싶은 최고 상한요율.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인데 나는 0.8만 받고 싶다. 그러면 옆에서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서 0.7 또는 0.6 이렇게 해서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서 중개보수를 스스로 인하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이렇게 만들었다 하더라고, 개정 이유가. 근데 현실적으로는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실 가보면 가로 안에 안 써놓은 사람도 있고, 몰라가지고 뭔지도 모르고 그냥 받아가지고 붙이만 놓은 사람도 있고요. 또 좀 아는 사람은 전부 다 0.9로 써놨어요. 만약 0.7, 0.8 쓰면은 친목회가 다 있다고 했잖아요. 왕따 시킨다고, 그 한 명만 더 작게 받으면은 왕따 시키니까 전부 다 담합을 하고 있다고. 현실은 다 0.9로 적어놨어요. 원래 담합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징금이나 시정조치, 시정명령을 받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업에서는 다 담합하고 있어요. 0.9로 적어놨어요. 그 원래 입법 취지와는 전혀 다르죠. 입법 취지는 뭐 스스로 자율경쟁을 하도록 해놨는데 다 담합을 하고 있다, 현실은. 그 다음에 반가로 3번 겸용주택입니다. 겸용주택. 주택과 그런 거 많죠. 방 딸린 주택이 있고 주택 외가 있습니다. 주택이 있고 주택 외가 있습니다. 주택이 있고 주택 외가 있죠. 이 세법에서는 만약에 주택 외의 면적이 더 크면은 주택만 주택으로 봐요. 세법에서는, 양도소득세에서는.
근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택인지 아닌지 분류할 때는 주된 용도가 주택이면 다주택이고 주된 용도가 주택이 아니면 다주택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다방, 판례가 있어요. 다방 아가씨 숙소로 사용에 의해서 방이 3개 딸린 주택이 있고 다방이 있어요. 같은 건물에. 그래도 판례는 그 다방 아가씨들 숙소로 사용하기 때문에 다방 주인은 또 다른 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주택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 다르다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여러분들이 배우면 이제 다른 과목을 다 배우다 보면 법마다 쓰는 게 좀 달라요. 예를 들면 공법에서 대도시하고 세법상 대도시가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대도시 누가 말해보세요. 대도시 용어에 대해서. 네? 그럼 또 대도시는 50만 이상, 세법상 대도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국토의기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대도시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대도시라고 불러요. 옛날에는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라고 해서 구가 설치하면 그러니까 자꾸 구를 설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 설치해버리면 그만큼 비용이 또 많이 들죠. 지금 남양주 같은 데가 인구는 50만 명 넘는데 구가 없어요. 거기 사셔요? 그래서 이제 지금 자꾸 통폐합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마산, 창원, 진해 통폐합했잖아요. 그래서 구 없어도 이제 인구 50만 명은 무조건 대도시로 해준다. 대도시는 권한이 약간 강화되어 있으니까. 근데 세법상 대도시에 공장 신정서라면 취득세, 세배, 중과세 이런 거 안 배웠어요? 안 배웠냐고요? 아직 취득세 안 들어갔어요? 취득세가 맨 먼저 있는데 그럼 조세 총론만 했어요? 배웠다고? 무조건 모르면 안 배웠다고 하세요. 그러면 강의하는 사람은 요거도 먹어요. 점수 안 나오면 무조건 잘못 가르쳤다고 하면 되고. 세법의 대도시는 달라요. 국어사전에 대도시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메트로폴리스, 큰 도시 이렇게 적어놨어요. 국어사전에는. 근데 그 공법상 대도시는 좀 전에 말했던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고요. 시고 세법상 대도시는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을 대도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의 공장 신정서라면 취득세, 세배, 중과세라고요.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아니고 세법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용어정의란 앞에 말했잖아요. 용어정의란 그 법에서만 쓰고 있는 용어라고 했죠. 국어사전적 의미가 아니고요. 그런 개념이 좀 돼 있어야 돼. 공부하려면. 그 법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쓰는 용어가. 자, 어쨌든 지금 세법은 주택만 주택으로 보는데 공인중개사법은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 50제곱미터가 주택이고 50제곱미터가 주택 외로 이게 슈퍼마켓, 슈퍼 딸린 방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주택이 2분의 1 이상만 되면 전부 100제곱미터 모두 다 주택으로 보고 중개보수를 계산한다고요? 어린한테 유리하게 돼 있죠? 주택이 훨씬 더 싸잖아. 이게 주택은 시도조례를 정하니까 이거 한 50%밖에 안 되거든요. 0.4, 0.5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건 0.9 다 받을 수 있잖아요. 협의만 되면. 시도조례는 아마 0.4, 0.3, 0.4, 0.5, 0.6, 최대 0.6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제가 그럴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건 시험에는 안 나오죠. 시험에 나오면 제가 명확하게 말하죠. 시도조례는 시험에 안 나온다 했잖아요. 그래서 굳이 암기할 필요도 없어요. 시험을 치면은 준다고 시도조례에 의하면 0.4%, 2억 이상인 경우는 0.4%다 이런 말을 줘요. 만약에 그 단서를 계산하는 게 나오면. 학교론이 계산하는 게 올해 11문제 나왔나? 12문제 나왔나? 몇 문제 나왔어요? 11문제? 11문제 나왔는데, 5분이 출제가 11문제 나왔는데, 2문제나 이 신청이 올해 됐어요. 자꾸 쉽다고 하니까 더 어렵게 하려 하다 보니까 이제 계산한 문제를 많이 넣을 수밖에 없었는데, 공인중개사법도 계산한 문제가 나옵니다. 중개보수 계산하는 거는 꼭 나와요, 시험에. 그것도 뭐 나왔냐면 또 이거 포상금 계산하는 것도 나왔어. 포상금 계산하는 거. 계산하는 게 나와요, 요즘은. 통합교과형 문제죠. 단순히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제 좀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2분의 1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를 적용한다. 2분의 1이 또 어디냐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최우선 면제, 주택가격의 상가가격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우선 면제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직 안 배웠지만 그냥 들어만 놔요.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 외국인 토지법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즉 외국 국적을 보유한 자가 2분의 1 이상이면 외국인입니다. 외국 법인 중에서 뭐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외국 법인에 해당된다고요.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주택 상가 금융 임대차 보호법에서 최우선 면제 2분의 1. 여기도 2분의 1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작년까지는 상가 금융 임대차 보호법에서 최우선 면제는 상가 가격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최우선 면제됐거든요. 지금은 2분의 1. 비교되지 않는 지식은 지식이 아니라고 했어요. 자꾸 우리 비교하는 연습을 해야 돼. 머리 아파도 자꾸 비교를 해야 돼요. 비교되는 것만이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다 똑같은 거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거래금액 산정입니다. 매매 금액은 매매 금액이고요. 교환은 고액 기준으로 합니다. 보충금은 제외된다 했는데, 자, 교환 3억짜리 주택, 3억짜리 주택, 2억짜리 상가를 교환합니다. 상가는 0.9%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2918, 180만원. 주택은 2억 이상은 시도조례가 0.4%라고 보고요. 3, 42, 120만원입니다. 수수료가, 보수가. 교환했다고, 교환. 얼마 받을 수 있냐고요. 고액 기준으로 한다는 걸 보고 답하시라고요. 뭐가 고액이에요? 거래 금액이 고액입니까? 중개 보수가 고액입니까? 예? 그럼 얼마를 받을 수 있냐고. 120만원 각각 받냐고요. 180을 각각 받냐고요. 답은 보수가 높은 걸 각각 받으면 180만원 각각 받아서 360만원 될 거고, 거래 금액이 큰 걸 각각 받으면 120만원씩 각각 받으니까 240 되겠죠? 답이 뭐냐고요.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각각 받습니다. 거래 금액은 이게 3억이 더 크잖아요. 보수는 이게 더 크죠? 이게 입법의 불비입니다. 제가 국토부에 문의하니까 잘못 만들었네 이렇게 하더라고요. 원래 취지는 수수 금액이 높은 걸 각각 받으려고 했는데 그냥 거래 금액이 큰 걸로 하다 보니까 주택과 주택 이외를 교환하다 보면은 보수는 오히려 주택 외가 더 높다고요. 그렇지만 악법도 법이라고 시행규칙에는 보면 거래 금액이 큰 걸 각각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120만원씩을 각각 받아서 합하면 240만원이에요. 중개 보수가 높은 게 아니라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각각 받는다고요. 그게 포인트예요. 우리 책에는 그냥 고액 기준이라고 돼 있네. 뭘 고액인지 그게 안 나와 있네요. 나중에 이제 이거는 지금 요약집이잖아. 지금 기초니까 나중에 되면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자세하게. 임대차는 임대차 보증금이고요. 월세인 경우, 월세가 있는 경우입니다. 월세, 이거 계산하는 문제 시험에 나온다고요. 보증금이 500만원이고요. 월세가 45만원입니다. 45만원 곱하기 100을 합니다. 곱하기 100. 하면 4,500만원. 하면 환산보증금이 월세를 전세로 환산하면 얼마가 나와요? 5천만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대로 곱하기 100을 하면 됩니다. 근데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5천만원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 나왔을 경우, 미만. 미만 반대는 이하입니까? 미만 반대는 초과입니까? 이상입니까? 미만 반대가? 미만 반대가 초과냐고요? 이상이냐고요? 미만 반대. 이하. 이하 이상은 그 숫자 포함이고 미만 초과는 그 숫자 제외죠?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수학책에 나와 있어요. 미만 반대가 초과냐고 이상이냐고. 이상입니다. 미만 반대는 이상입니다. 7 미만 하면은 6이죠. 6부터죠. 6, 5, 4 하잖아요. 7 초과해버리면 8부터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반대라고 하면 이게 7은 그러면 뭐냐고. 둘 다 포함 안 되겠죠? 그래서 미만 반대는 초과가 아니라 이상이라고. 너무 어려워요. 이게. 아니, 그거 물어본 사람이 없어요. 물어본 사람이 없었다고요? 아니, 초과는 되었지만. 제가. 물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물어봤네. 제지. 그 숫자는 제. 그 제외. 그래.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래. 저도 이게. 법에서 미만이 네. 달라요. 농지법은 예를 들면 주말 체험용농은 1000제곱미터 이하입니까? 미만입니까? 미만이죠, 미만. 1000제곱미터 미만이니까 999제곱미터, 999,999만 된다는 얘기예요.
일반 농지 취득하려면은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취득할 수 있죠. 10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주말 체험 농 1000제곱미터? 주말 체험 1000제곱미터 미만이 아니고 맞나? 1000제곱미터 미만. 갑자기 1000제곱미터 미만 맞아요? 맞아요. 1000제곱미터 미만. 일반 농지를 취득하려면 최소 1000제곱미터, 일반 농지는 1000제곱미터 이상. 맞는 건데, 일반 농지는 1000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그 고소득 농작물을 하는 작물재배 회사 이런 거는 330제곱미터 이상은 되어야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8년 이상 제촌 자격하다 이농한 경우는 10,000제곱미터 이하 미만이 아니고 이하만 보유할 수 있죠. 이하 반대는 초가죠. 안 그러면 중간에 이게 뿡 떠버리잖아요. 7이라는 숫자가. 뭐 그렇게 시험에는 미만 반대가 뭐 초가냐 이상이냐 그렇게 묻진 않아요. 그러나 그 좀 개념을 이해하라고 제가 질문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이 안 물어봤겠죠. 시험에 직접은 안 나오니까. 이해해야 계산한다고 그래. 이 미만이 뭔지 이해하니까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계산할 거예요. 지금은 이해 위주로 생각을 하시고, 이제 암기는 자꾸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시험 볼 때는 가면 암기해야 돼. 뭐, 이유까지 생각할 시간도 없어요. 계속 수업만 들으면은 거의 제가 볼 때 90% 이상 합격합니다. 지금부터 시험 볼 때까지 헛소리를 해도 안 빠지고 들으면, 근데 쉽지가 않아요. 지금은 모르니까 신기해서 잘 듣는데, 나중에 보면 맨날 했던 소리 또 헛소리만 하는 것 같고 듣기가 싫어요. 그때 잘 참아야 돼. 인내심을 가져야 돼. 난득호도라는 말이 있어요. 난득호도. 그 한자에 난 어렵다, 득 하는 게 어렵다, 호도 하는 게 어렵다. 호도가 뭐예요? 속이는 거. 거짓 잘났으면서 못난 척 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잘났는데 못난 척 하면서 사는 게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부자인데 가난한 것처럼 살기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난득호도. 인터넷 치보세요.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야 된다고. 지금 듣는 거는 다 듣는데 나중에 몇 바퀴 들고 나면 아이고 뭐 더 이상 들을 거 없다. 리듬 깨져가지고 거의 다 불합격 하더라고. 통계적으로 보면 끝까지 남아서 듣는 분들이 거의 한 해 만에 합격해요. 제가 어제 합격자 모임 갔다 왔어요. 보면 그래서 매일 통계적으로 보면 주로 앞에 하는 분들이 합격률이 좀 높았더라고요. 어제 한 분들은 너무 앞에 앉으면 침튀가 안 좋아. 그 정도 됐어요. 그 정도. 너무 아니 고개 쳐들고 있으면 힘들어요. 그럼 한 칸 더 뒤로 가요. 다음부터. 그냥 여기는 뒤에도 별로 안 보니까 괜찮아요. 사람 많아가지고 막 300명씩 되면 보이지도 않는데 맨 뒤에 앉아있으면 그게 안 된다는 이야기고. 자신이 없으면 뒤로 가게 되더라고. 저도 지금 수업 들으면 맨날 맨 뒤에 가거든. 토요일 날 수업 들으니까 일주일 내내 하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가서 거의 졸고 있어요. 그것도 코 골고 졸고 있고 그러니까 교수님이 옆에서 깨우라고 하니까 그냥 자게 내버려두라고. 말로 깨우냐고. 그냥 피곤하면 자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피곤하면 자요. 수업 시간에도. 자면 자는 분이 잘못하는 게 아니라 강의를 잘못한 거니까. 자, 그래서 뭔 이야기 하려고 지금 미만 이하 했냐면 아까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그러면 월세가 45만 원이 아니고 40만 원이면 4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4천만 원 되죠? 보증금 500하고 합하면 4,500밖에 안 되죠? 그러면 5천만 원 미만이잖아요. 그러면 곱하기 100을 하는 게 아니라 곱하기 70 합니다. 그럼 4,7은 28, 2,800만 원 더하기 500만 원 하면 3,300만 원 곱하기 요율을 하면 된다고요. 3,300만 원 곱하기 요율은 요율표가 다 나와 있으니까 요율은 암기 안 해도 된다고. 시도조례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5천만 원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 나오면 곱하기 100을 하는 게 아니라 월세 곱하기 70을 한다. 그 다음에 분양권 전매, 요거는 법조문에는 없고 방가로 4번 판례입니다. 판례. 요거는 판례인데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요. 분양권, 예를 들어서 분양가가 5억입니다. 분양가가 5억입니다. 계약금은 보통 얼마에 10%가 많죠? 5천만 원. 그 다음에 중도금 5천만 원. 마이너스 프리미엄 5천만 원. 이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마이너스 프리미엄도 있죠. 마이너스 프리미엄도 있잖아요. 플러스만 있는 게 아니고.
저는 마이너스 저 호평, 평내 이런 데 사가지고 거의 마이너스 5천만씩 받고 다 팔았어요. 왜냐면 입주할 때까지 그게 저도 모르고 했는데 은행 대출이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하는데 집이 3개를 동시에 등기를 해야 되는데 대출이 하나밖에 안 된다 하더라고. 똑같은 은행에서 안 된대요. 그럼 2개를 처분해야 돼. 처분해야 되니까 막 급하게 하려고 하니까 이때까지 들어갔던 계약금, 그 다음에 이자 후불제잖아요. 이자 이때까지 2년 동안 들어간 이자. 이쪽 다 파니까 2개 파니까 1억 손해더라고요. 호평평내에서. 마이너스 P잖아. 그 뭐. 이러면 어떻게 계산하냐고, 어떻게 수술 계산하냐고.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간 거 얼마 들어갔어요? 1억 들어갔는데 마이너스 P 5천만 원이면 실제는 돈 얼마 주고 거래하는 거예요? 5천만 원만 주고 거래하는 거죠? 그럼 실제 그 돈 주는 금액 곱하기 요율 하면 된다고. 만약에 이게 플러스 P가 5천만 원 붙었으면 1억 5천 곱하기 요율 하면 되겠죠? 현재까지 들어간 돈만 가지고 계산한다고요. 근데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분양권 하면 거의 막 100만 원 받고 이러거든요. 그냥 계산도 안 하고. 그러면 위반이라고요. 모델하우스 앞에 떴다방 이런 데 가면 거의 100만 원 받아 지금. 그거는 위반이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100만 원 받으면. 현재까지 들어간 돈. 그럼 대출 융자로 들어간 건 어떻게 하냐. 중도금 보통 융자잖아요. 그럼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실제? 그거 다 포함해요. 현재까지 들어간 돈. 뭐 융자가 들어갔든 뭐가 들어갔든 들어가 있는 거면은 다 포함해서 계산하면 돼요. 현재까지 납입한 돈. 그럼 입주할 때 나대가면 거의 다 들어갔겠죠. 잔금 빼고는. 반가로 5번.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 매매에 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이것은 오로지 케이스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집을 팔고 매매 계약을 하고 매매를 하고요. 동시에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즉 집을 팔고 다시 새로 매도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 눌러 사는 경우가 있죠. 저도 그렇게 했어요. 집 팔고 거기서 좀 살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 하더라고요. 새로 산 사람이.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왔는데, 왜냐면 또 몇 달 살고 어디 다른 데 입주해야 되는데 이사 비만 자꾸 들고 그러잖아요. 또 몇 달 더 있다가 다른 데 입주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이사 한번 하려면 몇백만 원 들잖아 또. 그래서 그냥 한 몇 달만 더 살면 안 되겠냐니까 안 된다더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나갔는데, 그런 사람 많단 말이에요. 팔고 다시 한 6개월 더 살고 이런 게 있다고. 1년 더 살고 또 매수인. 예? 전세로 아는 사람 많고. 그래, 그렇게 많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여기는 매매도 했고 임대차 되고 동일한 중개상물, 동일 당사자, 동일한 기회 일어난 경우는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 하나만 수수받을 수 있다고. 보수를 동일 3번 네모해 놓으세요. 3번 들어가야 돼. 동일이라는 말이. 동일한 중개상물, 동일 당사자, 동일한 기회, 동일이라는 말이 3번 들어가야 돼요. 한 문이라도 빠지면 아닙니다. 동일입니다. 중개수료 산정 방법입니다. 60페이지 맨 밑에 거래금액 곱하기 요율 산출액이 나왔는데 한도익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다. 곱하기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다. 이거는 지금 기본서 요율표를 봐야 되는데요. 한도액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2억 미만인 경우는 한도액이 8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2억 미만인 경우는. 이거는 지금 요율표를 봐야 되는데 안 보고 그냥 하려고 하면 제가 요율표를 미리 보면 요율표를 2억이면 0.4%입니다. 시도조례에 의하면. 그럼 80만 원입니다. 수수료가. 그런데 2억 미만인 경우는 0.5%입니다. 시도조례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 9천짜리면 1억 9천이면 얼마예요? 0.5%니까 시도조례가 2억 미만은 0.5%, 2억 이상은 0.4% 이렇게 돼 있다고. 미만 반대가 이상이라고 했죠? 2억 미만은 0.5%, 2억 이상은 0.4%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럼 얼마예요? 0.5% 하면 5, 9, 45, 95만 원이죠? 모순이잖아. 지금 2억짜리 더 비싼 거 하니까 8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럼 조금만 깎아라. 나 수수료 더 받게. 조금만 1원이라도 깎아버리면 수수료가 훨씬 늘어나죠. 0.5%니까. 그래서 한도액이 80만 원 있다고. 2억 미만인 경우는. 따라서 산출액이 95만 원 나와도 80만 원밖에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61페이지. 한도액 범위 안에서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다. 그 다음에 2번 주택 및 실비의 경우 중개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받는다. 사무소를 기준으로 받는다. 만약에 사무실이 서울에 있으면 천안에 있는 걸 중개해도 충청남도 조례가 아니라 서울시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받는다고요. 사무소를 기준으로 한다고요. 중개대상물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방가로 7번 권리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아까 프리미엄은 포함한다고 했죠? 상가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상가 권리금에 대한 대가는 아무리 많이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닙니다. 권리금 1억 받게 해주고 보수를 3천만 원 받아 먹어도 그거는 중개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위반 아니라고요. 그 권리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 말은? 권리금은 별도로 돈 받아도 된다고. 권리금에 대한 대가는. 그 다음에 실비는 실제 들어간 비용입니다. 등기사항 증명서 떼는 데 들어간 돈, 차비 같은 거는 받을 수 있어요. 계약 성립과 상관없이. 누구한테? 매도, 임대 의뢰인한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계약금 등의 예탁금 제도와 관련되는 실비는 누구한테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매수, 임차 의뢰인한테 받을 수 있다 했죠? 실비가 두 가지가 있다고.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계약금 등의 예탁금 제도와 관련되는 실비는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 62페이지 지도 감독 등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